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계속 독서로만 찾아뵙고 있네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들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라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수요 독서 시간에는요, 타임머신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조지 웰스의 작품이죠. 아주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실제 이제 타임머신에 관련된 소설의 내용이죠. 오늘은 이 소설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분은 변함없이 독서는 이세훈이다. 세훈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제 오른쪽에는요, 저희가 타임머신 때문에 특별히 초빙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 타임머신 하면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물리학적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앞부분 읽는데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해설을 부탁드리려고 물리를 강남 하이퍼에서 진행하시는 허경태 선생님, 그리고 판올림과학 원장님이시죠. 허경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훈쌤, 이 책은 보셨나요? 이 책을 저는 언제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타임머신을 읽은 기억이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읽었더라고요. 그래요? 언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게 내용을 내가 알고 있네? 이러면서. 아니, 혹시 하도 설정이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예전에 이걸 언제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일 거예요. 그렇겠죠? 거의 대부분 이런 소설은 중학교 때 읽고 다 잊어버리는 소설이죠. 재미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옛날에. 굉장히 재미없잖아요. 옛날에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타임머신을 딱 떠올렸을 때 그냥 저는 항상 이미지가 뭐가 떠오르냐면 그 왜 막 뻘건 이 뻘밭에서 개들이 막 이렇게 눈알을 볼록볼록 하면서 튀어나오는 그 장면만 기억이 나고. 그걸 연상하셨구나. 그것만 이미지로. 연상이 되고 있어요. 되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굉장히 두려움의 대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 청취자분들, 이 소설은요,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아마 간략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사실 이게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실린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SF 소설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어떤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원리를 주제로 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처럼 정말 미래 사회로 넘어가서 얘기를 진행시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하더라도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공포심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타임머신이란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겪을 미래가 우리에게 그렇게 장밋빛으로만 다가오진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약간은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게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생각은 아니었을 텐데 이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책은 처음에 딱 시작할 때부터 이제 약간 액자식 구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 여행자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이 시간 여행이라는 게 가능해지는가 이런 원리를 막 설명을 하는 부분이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시간 여행자가 그 다음번에 불러 모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가 시간 여행을 갔다 왔던 그 경험담을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얘기들은 이제 전부 그 경험담으로 쫙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담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앞부분을 사실 안 읽어도, 그러니까 뭐 잘 이해를 못해도 뒷부분을 읽는데 아무 지장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앞부분을 알고 있으면 이제 내가 뭔가 조금 더 읽은 것 같은 느낌은 있을 것 같은데, 뭐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 알고 있으면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19세기죠. 이 당시 쓰여졌던 당시 19세기의 어떠한 무대는 역시 영국입니다. 결국 이 19세기의 과학기술에 관련된 소설의 대부분은 오늘날 어떠한 대부분의 소설이 미국을 배경으로 하듯이 이때 가장 선진적인 국가였던 이제 영국의 런던을 이제 배경으로 하죠.
근데 조금 이게 재밌으려면 이 타임머신이라는 게 좀 재밌으려면 좀 과거도 갔다가 좀 미래도 갔다가 살짝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도 되게 삐까번쩍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시종일관 이 타임머신에서는 80만 2천년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80만 년 후에 인간의 어떠한 인류 문명의 미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한 19세기라고 계산해서 2000년을 좀 빼고 나면은 80만 년 후에 지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어떠한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인류 미래에 대해서 좀 어둡게 좀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연도 때문에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80만 년 정도면 역시 이 사람도 근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가져봤어요. 80년까지 괜찮다는 거잖아.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역시 서양 애들이다. 80만 년 넉넉히 잡았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 앞부분에는 이 타임머신의 원리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인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허경태 파놀린 원장님께 이제 저희가 이제 묻고자 하는 내용이 이 소설의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필비는 대답하는 대신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시간 여행자가 말을 이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입체는 네 방향으로 연장된 부분을 가져야 합니다. 네 방향이란 길이와 너비, 두께, 그리고 지속 시간이지요. 하지만 육체가 타고난 결함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곧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네 가지 차원이 존재하고 그중 세 개를 우리는 공간의 세 평면이라고 부르고 네 번째 차원은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의 세 차원과 네 번째 차원을 부자연스럽게 차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간이라는 네 번째 차원을 따라 한 방향으로만 단속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4차원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또 내용을 읽어보면 4차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4차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4차원은 시간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죠. 시간은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간의 세 가지 차원과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개념을 잘못 파악했어요. 그들이 이 네 번째 차원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는 모두 들어봤겠지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관련된 형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요것이 어떤 타임머신의 어떤 물리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과학적인 어떤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이거 설명할 사람은 허경태 원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란 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상대적인 거요? 4차원 컨셉이 나오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서 나오는 건데, 물론 아인슈타인 이전에 뭐 로렌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연구도 많이 했지만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공간이 분리돼 있다 라는 그 사고들 때문에 용기가 없었지만 아인슈타인이 이제 특허청에서 이제 직원으로 일하면서 시간이 남아 돌았던 거죠. 그 천재가. 그래서 용기 있게 그 주장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25살 때. 그러니까 시간하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지금 김홍중 원장님이 경험하는 시간과 제가 경험하는 시간이 달라요.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기차가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차가 있는데 기차의 양쪽 끝에 벼락이 두 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양쪽에 벼락이 두 개가 동시에 떨어졌다고 만약에 관측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기차가 정지되어 있다면 기차 밖에 있는 사람도 그 양쪽 벽에 빛이 동시에 떨어졌을 거라고요. 벼락이 동시에 떨어질 텐데 기차가 움직이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이제 고민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기차가 움직이는 동안에 만약 기차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두 개의 벼락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게 동시가 아닌 거거든요. 기차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두 개가 동시가 아니라 하나가 먼저 일어난 것처럼 관측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컨셉인데 물리에서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의 두 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순서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는 관측자가 있다면 그 속도가 다른 관측자가 봤을 때는 그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명드리기 지금 이렇게 말로만 지금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각각 자기 자신의 고유의 시공간 좌표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속도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공간을 다 다르게 관측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이제 이걸 수학을 풀어보면요. 수학을 풀어보면 시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공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이 분리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 역학에서는 이게 시공간을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시간 자체는 절대적일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시간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시간도 느끼는 것도 다 다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을 길게 측정하는 관측자가 있다면 그만큼 공간의 길이도 길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시공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어로 쓰자면 이게 스페이스냐 타임이냐 이게 이제 구별이 되어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그래요 이제는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 이전이죠. 이전인데 네. 그럼 굉장히 혁신적인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그 로런츠라는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로런츠의 한계가 뭐였냐면은 그 물리적으로 보면 에테르라는 건데요. 에테르가 뭐냐면 이렇게 빛을 파동으로 봤을 때 그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라고 하면 소리는 진공에서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있어야 소리가 전달되듯이 빛도 파동으로 보면은 이걸 전달하는 매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그 맥스웰 방정식에서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데 그건 19세기예요. 그러니까 로런츠가 그거를 계속 발전시킨 거죠. 하지만 그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뭐냐면 에테르가 없어야 이런 그 시공간을 이렇게 각각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마이켈슨이라고 몰리라는 분들이 이제 실험을 해요. 한 8개월 정도 실험을 해서 그 에테르가 없다는 걸 증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 에테르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그 로런츠 인자라고 하는 그 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튀어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1905년이니까 이건 20세기죠. 20세기인데 19세기서부터 그런 논의는 있었던 겁니다. 19세기 후반서부터요. 근데 그 용기 있는 과학자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무니까 융합이 돼야 돼요. 근데 원래 자연과학의 철학에서 나온 거니까요. 예, 무니까 융합이 돼야 돼. 그렇다면 네. 이 타임머신의 원리라고 하는 게 네.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네. 가능한 거죠.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그 물리적으로는 타임머신을 못 만들어요. 네. 과학적으로는. 네, 과학적으로는 타임머신이 제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했죠. 시간은 거꾸로 갈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풀어봐도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미래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가는데 미래를 가는 정도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0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2017년도면 누군가가 뭐 2117년이 됐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그 시간 자체가 한 50년 정도 가는 거. 그러니까 요런 거는 가능해요. 요런 거는 가능한데 이게 과거로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의 모티브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공간은 우리가 뒤로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데로부터 모티브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동일한 것으로 놨을 때 공간은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원래 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아 힘을 주면 그러니까 시간도 앞으로 흘러가는 게 원리인데 힘을 주면 뒤로 걸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으로 시작이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말 특이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물리적으로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중력하고 관성력이라는 힘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속을 시킨다면 그 가속에 의해서도 이 시간이 팽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이제 수식으로 풀어봐도 시간을 뒤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의 모티브는 시간과 공간을 동일하게 봤다. 여기까지가 예. 약간 특이한 생각인 거죠. 뭐 대단히 좀 근데 당시 사고 지금 방식으로서는- 물리학자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공간이 같이 간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든다든지 뭐 휴대폰 속에 반도체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세상에서는요 시공간을 같은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도체를 못 만든다고 그걸 휴대폰도 못 쓴다는 뜻이에요. 역시 사람은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제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 최근에 왜 중력파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예, 작년 초에 네네. 그 아인슈타인이 그건 이제 1916년이죠. 일반 상대론 논문을 쓰면서 처음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게 이제 100년이 지나서야 이제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발견이 되었으니까 아인슈타인 말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정말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천재라기보다는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한테 그 세계 최고의 천재가 누구냐 그러니까 랭킹을 매기면 아인슈타인이 5등 정도밖에 안 돼요. 1등이 누구예요? 1등은 파이만 아니에요? 1등은 뉴턴이고요. 아 뉴턴? 네. 2등 한번 맞춰보실게요. 2등. 파이만 파인만? 파이만. 아니에요? 네. 파이만 아니고 그 겔만이죠. 겔만 네. 파이만이랑 같은 연구 그 옆에 연구실에서 딱 칼퇴 교수였는데요. 그러니까 파이만은 그 양자 그 전자기학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전자기력하고 그 약한 상호작용이 서로 같은 힘이다라는 걸 증명해 보신 분이면 겔만이라는 분은 이게 표준 모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이제 세상이 작동될 때 기본적인 입자는 총 12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쿼크라고 그 렙톤을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주장하신 그러니까 완성하신 분은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게 이제 1930년대 40년대 요때 그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입자들 하나씩 발견이 됩니다. 실험실에서. 그게 한 몇백 종류가 돼요. 근데 그것들의 성질을 다 이해하고 해서 이게 분류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겔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그 머리가 좋았냐면요. 거의 암기력이 그 포토그래프 수준이랬대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책을 그대로 다 외운답니다. 부인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입자들의 성질을 다 알아서 그거를 분류를 하려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팔정도라고 그 불교 이름도 막 쓰고요. 예. 그러니까 8가지 그러니까 팔각형도형을 그려서 불교의 8정도. 네 그거를 실제로 차용을 한 거야. 실제로 차용을 해서 네 입자를 분리하기도 하고. 그 지금은 이제 쿼크 이론이 물론 그 완벽하다고 말해서는 못 드는데 왜냐면 아직도 그 쿼크를 개별적으로 그 쪼갤 수는 없거든요. 쿼크 2개가 합성이 되거나 항상 3개가 합성되는 형태로만 존재하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데 아인슈타인은 어쨌든 그 머리가 그렇게 썩 좋았던. 그럼 저희 네. 3등은 누구예요? 이런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10년이 더 걸렸거든요. 일반 상대론을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특수 상대론은 실제로는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특수 상대론은.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그러니까 힘을 하나도 안 받는 그런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게 특수 상대론이고. 근데 보통 물리학을 할 때, 다 이제 그 학교에서 과학을 좀 배워보셨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을 배울 때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게 등속도 운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없거든요. 없죠. 네. 근데 등속도 운동을 왜 가르치냐면은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가장 쉽고 간편한 모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복잡한 모델을 이해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상대론도 특수 상대론은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하는 관측자들한테만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0년 뒤 이제 일반 상대에서는 이런 게 제너럴이라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그 10년이 걸렸던 이유가 뭐냐면 아인슈타인 수학을 못했던 겁니다. 네, 그런 수학 배우느라고 10년 걸렸다고. 네, 수학 배우느라고 10년 걸리죠. 이러면 또 수학학원 원장님들이 너무 또 좋아하시죠. 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한국에서 했었으면 금방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 시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수학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갖고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이 깨져야 돼요. 리만이 거기서 끼어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과학 이름을 많이 쓰는 학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턴 학원도 있고. 그럼 겔만 학원을 겔만 학원은 못 들어봤는데. 업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니라서. 3등이 파인만인가요? 아니 파인만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3, 4등은 제가 그 암기력이 안 좋아서 겔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지 않죠. 우리 같은 사람만 그냥 궁금한 거죠. 아 그렇구나. 저는 뭐 그랬구나.
일단 저는 그 다빈치가 제일 천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는 어쨌든 뉴턴을 따라가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요? 네. 참 그러니까 엄청나네. 그 예를 들어서 그 아인슈타인은 자기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다른 수학을 배운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 제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새로운 그 기하학이 있습니다. 그걸 배운 건데 뉴턴은 수학이 없어가지고 수학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처음 만든 사람이 포스가 뉴턴이니까. 오네요, 포스가. 그러니까 당시 유럽에서 이제 수학 문제 하나 딱 나왔다 그러면 뉴턴이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였어. 그 물리학에서 이게 최소 방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빗면 같은 걸 이렇게 물체가 내려오는데 이게 어떤 경로가 되면 가장 짧은 시간이 되느냐. 그거를 처음 발견하신 분이 누구냐면 베르누이라는 분이거든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베르누이고 베르누이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하다는 수학자들하고 물리학자들한테 이제 과제를 줍니다. 이걸 풀어봐라. 사이클로이드다. 석 달의 시간을 주겠다. 근데 그 다음 날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베르누이가 썼던 방법은 좀 다른 방법으로 그거를 하루 만에 온 거죠. 그걸 푼 사람이 뉴턴이라고 해요. 친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자꾸 그렇게 놀면. 뉴턴이 그 사실은 좀 외로운 인생을 좀 살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뉴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주식 투자해서 망해서 그런 거 로버트 훅 때문에 그런 걸 로버트 훅 때문에. 엄청 그렇죠. 싫어했다고. 예. 아니야 그 로버트 훅이 그 영국 왕립과학원 원장이었는데요. 예. 이 사람이 그 뉴턴의 그 천재성을 알아본 거죠. 아, 그래서 뉴턴이 무슨 말만 하면 까요. 음. 그러니까 뉴턴 그러니까 권력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뉴턴이 자기보다 더 똑똑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뉴턴을 철저히 무시했던 거예요. 참 그런. 그래서 뉴턴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쓴 책들이 있잖아요. 그 논문들이 있으면 책상 안에 넣어놓고서 남들한테 한 번도 안 보여줬대요. 그리고 자물쇠로 채워놓고. 그래서 이제 헨리라는 분이 이제 그게 왜 뉴턴이 고향에 낙향했을 때 전염병이 돌았지 않습니까? 낙향할 때 꼬시는 거죠. 헨리는 좀 돈이 많으니까 원고를 내자. 그 돈 많이 줄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득에 해서 이제 그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프린키피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뉴턴 영국 사람들 영어가 아니고 다 라틴어로 써놓고요. 중간에 또 증명 과정에 몇 개를 지워놔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천체가 돌 때 이게 면적 속도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지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지워놨는데 이후 300년 동안에 과학자들이요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이론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게 가공동량 보존으로 설명이 되는 건데 그 뉴턴의 방법을 쓰면 중학교 2학년도 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재해석한 사람이 파인만입니다. 그러니까 파인만이라는 분은 이제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복잡하고 그 어려운 내용들을 되게 쉽게 설명한 재주가 있어요. 그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상대론도 마찬가지. 상대론도 아인슈타인이 그 로렌츠인자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다 미적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파인만은 그냥 딱 기하 한 방에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한 방에 끝내버려요. 예, 저희가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저 표정은 뭘 찍어요? 뭐 이러더니 갑자기 올라오더니 저희가 이제 그 과학 방송은 또 여기 팟캐스트에 또 좋은 과학 방송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한번 그 출연을 해보십시오. 자, 이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배경이 있다. 청취자분들께는 사실 저희가 이 책의 활용에 대한 어떤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듯이 저는 어떠한 고전과 내용도 학생의 눈높이에서 해석을 해주는 데는 뭐 저도 못지않지 않냐는 생각하는데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과학적인 부분에 관심 있는 학생이 이제 이 소설을 읽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물리학적 탐구를 한번 해봤다. 뭐 요 정도는 이야기거리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접근할 그렇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종의 인간의 진화가 미래, 어떻게 진화의 되어가는가. 미래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 철학도 좀 가능하죠. 철학도 당연히 시공 얘기하니까 철학에선 좀 얘기할 게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당연히 뭐, 그게 철학적인 철학이죠.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상대론이 없었으면요. 상대론하고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저도 강의를 할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상대론이 없고 뉴턴 역학으로 만약에 끝났다면 그 끝이 심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뉴턴 역학은 절대론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끝이 어디로 가냐면 파시즘으로 가거든요. 네. 왜냐면 그 정해진 법칙에만 따르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인슈타인 생각 그게 달랐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각자 자기 자신의 고유의 시공간 그 좌표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서로 다 다르다는 걸 느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엄청난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저는 아인슈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거 박수 한번. 예. 자, 뭐 이렇게 앞부분에 대한 어떤 유익한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안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앞부분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미래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80만 년 후에 미래로 가는데 그때 인류의 어떤 종족이 두 종밖에 없는, 두 종족밖에 남지 않는. 두 종족밖에 아니라 두 종족으로 나눠진 거죠. 네, 두 종족이 이제 나눠진 거죠. 그래서 그 두 종족으로 나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타임머신을 뺏기죠. 타임머신을 뺏기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는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 책이 되게 별로였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너무 미끌거리는 거지. 그렇죠. 촉촉한 거. 그 느낌 묘사를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인류 중에서 어느 한쪽에 묘사가 우리가 마치 뭔가 약간 개구리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묘사를 해놔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 생각으로는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인류의 진화라는 걸 봤을 때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역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특성에 대한 어떤 통찰도 상당히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들을 둘로 그냥 나눠 놓은 거죠. 둘로 나눠서 어느 한쪽에서는 그게 특정한 부분들이 강화가 된 상태, 또 이쪽에서는 또 이런 특정한 부분만을 갖고 있는 상태, 이렇게 나눠 놓는 바람에 그게 우리 몸에 있는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그냥 서로 잘 조화를 이룰 때야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서로 바라봤을 때 사람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여기서 특성만 딱 나눠놓고 뭔가를 막 강화시키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정말 짐승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아마 청취자분들 혹시 책을 안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좀 그 내용을 본문을 읽어드리자면 아마 131조일 겁니다. 인간의 지성에 대한 꿈이 얼마나 덧없었는가를 생각하자 슬퍼졌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자살한 겁니다. 지성은 안전하고 영속적이고 균형 잡힌 사회를 모토로 삼고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요. 지성은 마침내 여기에 도달하여 희망을 이루었습니다. 한때는 목숨과 재산이 거의 절대적인 안전에 도달했던 게 분명합니다. 부자들은 재산과 안락을 보장받았고 노동자들은 생존과 일자리를 보장받았지요. 그 완벽한 세계에서는 실업 문제도 없고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사회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평온이 뒤이어 찾아왔습니다. 지적 융통성은 변화와 위험과 번민에 대한 보상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자연법칙입니다. 주위 환경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동물은 완전한 기계장치죠. 습관과 본능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연은 지성에 호소하는 법입니다. 변화가 없고 변화할 필요도 없는 곳에는 어떤 지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없이 다양한 필요성과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동물만이 지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지상인은 연약한 아름다움 쪽으로 서서히 이동했고 지하세계는 단순한 기계적 생산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상태가 기계적 완전성에 도달하기에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영속성이었죠. 지하세계에 대한 식량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든 시간이 갈수록 식량 공급 체계가 교란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래서 사실상 이제 지하세계의 생산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연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축화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떠한 이 사람의 생각이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다라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도 좀 한번 해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다시 읽다가 문득 이런 느낌이 났는데 왜 루시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죠? 예. 인간의 최민식 최민식 우리 민식 형님 나오셔서
그 여자 배우랑 같이 나와가지고 인간이 뇌를 100% 썼을 때 어떻게 됐냐 했을 때 맨 마지막에 결국 시간만 남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막 그 뉴욕의 그 거리에서 의자를 타고 싹 도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이 타임머신의 한 장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괴물이 오거나 인디안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 모습이 결론은 이 소설 속에 이제 묘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제 인구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 봐서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떠한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어떠한 지적인 어떠한 풍토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던 생각들 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때 이 시기쯤에서 이제 막 멜서스 인구론 같은 것들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 인구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런 식의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다루고 예. 공산주의자를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보면 거의 근대성의 종말 같은 그런 기분이죠. 예,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네, 그런 느낌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의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게 80만 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80만 년이면은 영속성이지 않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데 이게 상징적 은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우리가 하고요. 생각하는 예. 시간의 흐름하고 예.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이 조금 다를 거란 생각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미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기술의 발전 속도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아, 네, 이 점, 이 지적 동의해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대를 더 뒤로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의 의심을 거둡니다. 예, 요 지적은 좀 나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떠한 인간 사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 체제에서도 뭐 이렇게 함께 자고 함께 음식을 먹고 이게 원래 그 모어의 그 유토피아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그 식사하는 방식이라든가 거기서는 무조건 다 공동 식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떠한 모습들도 이제 여기 책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기억이 나시니 다행이에요. 저는 분명히 읽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인상만 기억에 남아서 사실 앞부분 읽으면서 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왜냐면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우물만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제가 관심 있어 하기 시작한 게 3년이 안 됐으니까 그걸 관심 있어 하고 이제 아인슈타인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과학 책들을 접하면서 얻었던 그런 지식들이 이런 데서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이 타임머신이라는 책을 되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책에 대한 인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타임머신을 읽고 받았던 그 인상이 제가 지금에 와서 재미있게 읽었다고 해서 지워지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얼마나 기대하고 받겠습니까? 중학생들이 이 타임머신 미래 세계에 날아가 가지고 엄청나게 즐거울 줄 알고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한번 읽기 시작하면 문고판으로 읽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어렸을 때는 이게 어차피 읽다 보면 무조건 끝을 보잖아요. 근데 다 읽고 났을 때 그 찜찜함, 그 아주 축축함 뭐 이런 게 남아 있어서 저는 사실은 우물 기억해요. 우물. 네, 우물. 그다음 산불. 저 어렸을 때 산에서 놀아서 산불. 기억하는 게 그 맨 마지막에 그거랑 그 다음에 그거 기억나요. 그 어디서 이렇게 막 도망 다니는 내용들은 어렴풋이 기억이 났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책을 누군가가 배경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누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읽기 시작한다면 저 같은 느낌은 안 남을 거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뭐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청취자분들. 이거 되게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었나요? 이거 뭐 그러니까 이런 유의 그 소설에 대한 영화는 많이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그 영화적 흥미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영화적 각색은 일단 팔려야 되니까 아마 이 소설의 원작이 주는 그 느낌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각색가 좀 네. 비슷한 거는 영화로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감안하신다면은 좀 훌륭한 책이다. 특히나
이공계 학생들이 소설을 좀 잘 읽기 싫어하는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읽혀볼 만한 가치가 있고 이 속에서도 탐구 주제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문과적인 형태를 지향하는 학생들에게도 어쨌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인류 미래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 속에서 그 의미를 한번 좀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저는 그 모어의 유토피아보다는 중학생들이 읽었을 때, 고등학생이 읽었을 때 조금 더 남는 게 많을 것 같다는 책이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이 읽는 과정에서는 이게 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되게 강하게 가지면서 그 책을 읽을 텐데 이 책은 다시 읽었는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면 80만 년 후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소멸되어 갈 수도 있거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묘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혹성 탈출에서 인류가 문명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 도서관의 책이 먼지화 되어가는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나왔던 그 혹성 탈출의 그 영화에서 그 장면에서 어떤 인류 문명이 황폐해가는 어떤 과정들이 또 사실 이 책 속에 나와 있거든요. 박물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면서 박물관이 더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다양하게 녹아있는 책이다. 뭐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책 방송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정리가 되네요. 근데 저는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기존 지식 체계가 무너질 때 그때의 공허함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갑자기 좀 들거든요. 왜냐면 사실 뉴턴의 역학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도 그 이전에서의 저항이 굉장히 컸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의 창시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뉴턴 역학 체계에서 완전히 붕괴되는 과정에서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 기존의 가치관들이 깨지는 거니까 거기에서 온 어떤 그 시대적인 저항이 있었다면 이 책을 쓴 시기가 그러니까 상대론이 나오기 전 시기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직전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과학적 체계가 무너진다. 그러면 비관론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근데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는 아직까지 막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정서가 담긴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걸 지금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실 그 상대론하고 양자역학이거든요. 이제는 그 두 가지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해결하게 되는데 기술이 발전한 속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 체계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이걸 비관론적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그걸 다시 재해석을 해서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관념이라든지 그 지식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형태로 대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우는 걸로는 좀 괜찮은 책입니다. 이제 이거 뭐 우리 좋은데요.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세훈쌤 마지막 정리해 주시고요. 예. 아니 뭐 제가 뭐 정리할 말씀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문과생들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읽기에 앞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냥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면 거기를 오히려 고등학생들보다는 좀 말랑말랑한 중학생들이 이해하기가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 관해서. 근데 그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그 다음의 얘기들은 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자면 좀 스펙타클한 내용들도 좀 들어있으니까 내용을 잘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이 소설적인 측면들을 다 익히고 나서 거기에서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누군가 해줄 수 있으면 되게 교재로서 쓰기에 되게 좋은 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정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 어쨌든 청취자분들 뭐 옛날에 어떠한 읽었던 것, 옛날에 들었던 것 그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보다 보면은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좋은 책이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교육진담 수요 독서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